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맘때 장마가 시작돼서 날은 흐리고 나가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우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 지금이 독서하기가 참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전시회인 2013 서울국제도서전이요. 내일부터 5일간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10만 종의 책을 발간하는 인도를 비롯해서 25개국 610개 출판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설가나 시인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시민 전 의원 등의 인문학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책 관련해서 어떤 직업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 멘토 프로그램도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셔서 실내니까 유익한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 얘기 좀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증시 흐름 어땠는지 강의 듣고 종목 공개까지 하는 시간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 통해서 강의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증권 누르시고 대박플러스 시즌2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들이 답변 바로바로 달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용해 보십시오. 또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 출연하시는 전문가의 PPT 강의 자료도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알찬 강의와 함께 종목 공개까지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보다 1% 이상 가까이 오르면서 1900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전차주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NHN까지 모두 팔았는데 이 물량을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주면서 지금 제가 이제 언급했던 그 종목들이요. 2% 안팎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요. 기관, 그중에서도 투신권의 매수가 6거래일째 지속이 됐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요,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미국의 FOMC 회의 이후로 벤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과연 출구 전략 조기 시행을 저지하는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까 여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후로도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도 같은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앞서서 너무 말씀을 알차게 다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거기서 그냥 조금만 더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오늘 시장의 좀 키워드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네 글자죠.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낙폭 과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과대했던 전차군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 쪽에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가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종가상으로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올랐으면 그날 당일날 데이 트레이딩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하자마자 개장을 했을 때 크게 오르는 동시에 시작을 한다면 오버히팅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데이 트레이딩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장은 제가 알찼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저가로 시작했다가 아니면 장 마감에는 고가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앞서서 알고 있던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1차전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 2차전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그런 시장 자체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무슨 종목이든 간에 대부분 다 우상향 패턴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시각의 시그널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시그널 자체를 어느 정도 누구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까?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꾀하면서 기관 자체가 상당히 크게 지수로 올리는 그런 결과치를 좀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낙폭과대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저가 매수세겠죠. 그만큼 전차군단, 그만큼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지수 자체를 좀 더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매도세를 연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찝찝한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죠. 찝찝한 뭔가가 바로 벤 버냉키 발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벤 버냉키의 발언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자세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마감일에 좀 더 빠지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내일 이런 고비를 앞두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벤 버냉키 의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그런 계기가 좀 더 마련돼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벤 버냉키 의장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QE3에 대한 어느 정도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을 축소를 시키겠다는 발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와 똑같이 유지를 하겠다. 이 세 가지 시선을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로 듣겨오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선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 제가 오주방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겁니까? 바로 불확실성이 있으면 주가는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만큼 시장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는데 누가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맞죠? 그런 관점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다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만약에 축소를 시키면 그때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양적 완화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지표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둔다는 게 되겠고요. 그만큼 경기 회복을 인정하기 때문에 축소시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유지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계속적으로 유동성 있게 풀겠다는 뜻이 되겠고 글로벌 증시 자체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일본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시장까지도 아직까지도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장이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을 받아들이면 좀 더 투자에 이익이 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잠시만 좀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낙폭과대였던 바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영향이 가장 컸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주도주 패턴을 띄었던 IT 부품주로 올려야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그때 주도주는 IT 부품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6월 달은 지금은 테마주가 극성을 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한 번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테마주에 대한 비중은 10%, 그리고 나머지 수익주에 대한 비중은 50%, 그리고 현금은 40%를 꼭 유지하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로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서 키를 어떤 것들 보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AS 하는 시간 잠깐 갖고 강의를 이어보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예. 지난주 S&T 중공업 주셨었잖아요. 한 예, 주간 흐름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S&T 중공업 생각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좀 위안을 했고요. 예. 다만 수익을 내지 못해서 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 지금 매수가가 13,800원이었죠. 지금 150원 빠진 결과치를 좀 초래했는데 일단은 제가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바로 기계업종이라는 거였죠. 그만큼 경기 순환 모멘텀에 이어서 거기에 공작기계를 만들고 있는 S&T 중공업에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업황에 호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아직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드린다면 현재 한번 보시면 저가 부근이죠. 분명히 있는 지금은 저가 부근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여지를 좀 더 남겨뒀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은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가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 중에서도 바로 투신권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매수세는 최근의 트렌드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안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매집 국면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가 좀 되겠고요. 대신에 지지는 그만큼 단단하게 쳐놓고 여기에서 경기 순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장기적으로 들어가셔도 상당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150원 정도 빠졌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도 좀 더 가능한 가격대고요. 다만 제가 손절가만 좀 더 높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13,000원대 손절선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 그리고 수익주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위에 있던 15,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정하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대비해서 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T 중공업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함께 사셨던 분들 또 혹시라도 지금 매수를 하고 싶었던 분들도 매수 관점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시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방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5천만의 주식 공부방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요. 5천만의 주식 공부방 그만큼 쉬운 내용을 쏙쏙 더욱더 귀에 꽂히게 좀 더 준비를 해봤으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업의 가치는 변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가도 변한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목만 보시면 또 이 양반이 또 거시적인 흐름을 또 얘기하려고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불변의 법칙이겠죠. 그만큼 어차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업이 있고 다음에 실적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뭐 기대감이 낄 수 있는 호재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기업이 실적이 좋더라도 수급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잖아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호재거리 자체가 바로 수급의 에너지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분명히 기업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이유를 찾는 게 바로 시장이고요. 거기에 잠깐이나마 크게 오버히팅은 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냥 넣어놓고 1년 뒤에 꺼내봤는데 100%가 오르더라 200%가 오르더라 이런 기업들은 바로 실적이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저가에서 계속적인 수급 대기 세력이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만 봐도 눌림목에서는 항상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기업에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 될까? 바로 실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길래 여기에서 추가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계속적인 파동 자체가 이어갈 수 있을지를 좀 더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기업의 가치가 변할수록 주가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로 계속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기업의 가치 변곡점이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되어서 여기에서 주가는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졌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시 드라마를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주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 그리고 적금처럼 아니면 예금처럼 정말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꼭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대목이니까 집중을 하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런 변곡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습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135만원대에서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가 되겠고, 대신에 지지를 해줬다는 것은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모멘텀 아니면 부정적인 모멘텀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가를 올라오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은 어떤 게 있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제가 2006년도 차트부터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2006년도부터 현재 구간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런 주식을 내가 진작에 2006년도에 70만원대에 사놓을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시는 지인분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5만원 자사주를 가지고 계시다가 50만원대 파셨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박지성이 그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은 그분도 후회를 하시죠. 주가가 이렇게 갈 줄 알았다면 좀 더 보유를 할 걸. 왜 내가 그때 아파트를 샀을까?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떨어졌는데. 하지만 주가 자체도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생각을 했던 것은 바로 반도체 업황만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보면서 한번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뭐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리고 가족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만 2009년도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이 바로 애니콜이었거든요. 애니콜 중에서도 햅틱 시리즈가 상당히 유명했죠. 그때 햅틱 시리즈는 아이폰 3에 비해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익스플로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자체 프로그램이 나오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부터 주가는 급변하기 시작하죠. 왜냐? 바로 스마트폰이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갤럭시 시리즈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을 따라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2009년도까지 2009년도에 4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2009년도 중반부터는 다른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전에 고점이었던 73만 원대를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73만 원에서 지지를 해준다는 말은 지금 삼성전자가 또 다른 주력 모델이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을까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9년도, 2010년도부터는 삼성전자는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갤럭시 시리즈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갤럭시 시리즈에 호조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는 주가는 변동치가 100만 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 대신에 우리가 갤럭시 시리즈를 보더라도 이때까지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갤럭시 1이 어느 정도 주류를 이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베스트셀러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데는 갤럭시2가 상당히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만큼 갤럭시2 자체가 어느 정도 기염을 토하면서 주가 자체가 크게 올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135만 원대까지는 다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11년이죠.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 강등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은 기업 가치가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가 자체를 상당히 지지를 받아줬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밑에는 반도체 국면이었지만 위에는 바로 휴대폰과 스마트폰 국면이었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빠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위에 지금 스마트폰까지 확실하게 두 개가 있는 한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지지가 될 수밖에 없던 그런 국면이 나타났었고, 물론 단기적으로 아니면 매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가가 왜 휴대폰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까지 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 그리고 나는 오늘 손해를 봤는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 이런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셨던 분들은 모두 다 수익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135만 원까지 제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크게 158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158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됐던 것은 삼성전자의 태블릿 PC가 지금 아이패드를 따로잡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만큼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계에서 거의 최강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점유율로 따지더라도 아직까지도 아이패드는 5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태블릿 PC가 많이 팔려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더라도 지금 주가는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에 대해서 세계적인 점유율은 벌써 선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갤럭시 S4가 많이 팔려야지만 지금의 주가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 시간 거랑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뉴스 기사를 볼 때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다더라, 갤럭시 S4가 많이 팔린다더라, 이런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뉴스는 태블릿 PC에 대한 점유율이 더욱더 높아졌더라, 아니면 세계적으로 아이패드가 잘 안 나가고 지금은 갤럭시 탭이 잘 나간다, 갤럭시 노트가 잘 나간다는 그런 소식이 삼성전자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135만 원대에서 지지는 됐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 자체가 지금 주가는 135만 원이 바로 맥시멈이었죠. 그러면 갤럭시 S4가 지금처럼 원활하게 팔리기만 한다면 135만 원은 계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태블릿 PC 시장이 좀 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관점을 좀 더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태블릿 PC에 관한 부분이 나타나야지만 좀 더 크게 탄력이 있고, 그리고 158만 원을 넘기 위해서는 바로 스마트폰이 아니라 좀 더 태블릿 PC 쪽에 집중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겠죠. 바로 헬스케어 관련으로 삼성전자의 소식이 듣긴다면 그때는 또다시 기업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넘어가서요. 게임빌이라는 코스닥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예전에 피처폰을 쓸 때 그때 우리가 쉽게 모바일 게임을 접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주가 자체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하단에도 또 박스권이 또 어느 정도는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좀 더 유념 있게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스마트폰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발표한 게 바로 2010년, 2009년도 후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급이 어느 정도는 되고 난 다음 1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2011년도 중순부터 게임빌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점, 바로 스마트폰의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이 유리해졌다는 점이 바로 이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전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이 아니면 컴투스 같은 모바일 게임주들이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매니아층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던 게 바로 게임빌이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같은 모바일 게임주들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게임 한 개씩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접근성이 가장 쉬워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변곡점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때까지는 밑에 모바일 게임이 처음으로 접근이 될 때까지 떨어지기는 주가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지 다시 한 번 더 그 전에 있던 자리까지는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전 고점이 분포가 되어 있던, 거래량이 분포가 되어 있던 7만 원 선, 아무리 떨어져도 7만 원 선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벌써 모바일 게임은 우리 옆에 다가와 있고요. 그런 기업 가치를 볼 때도 이 주가가 하염없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죠. 어차피 기업의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니시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하다 보니까 코스닥 기업이 연속 2개가 나오는데 뒤에는 또다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결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전자결제에 대해서 접근성이 확대가 되어서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군이 올랐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신용카드 피지 업체입니다. 신용카드 피지가 뭐냐면 신용카드의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다 KG 이니시스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뭐 2%, 3% 이 정도만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자결제가 왜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 소비심리 패턴을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지금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모바일 쇼핑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연성장률 13%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12%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꾸준히 박수권을 그리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을 동반한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 기업이 어떤 게 변했길래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쇼핑을 자주 했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결제를 할 때도 이니시스라는 게 떴었는데 바로 그 기업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부분 자체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쇼핑을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생활에 와닿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는 좀 더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박수권을 돌파했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아닌다면 왜 이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행위인데 이 돈이 왜 여기에 이 기업에 많이 들어가게 될까요? 이 기업의 회사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좀 더 기업의 주가 그리고 돈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변한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는 오버히팅이 되었다는 과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항상 같이 보면서 이 기업이 2012년 중반입니다. 어떤 부분이 변했길래 이렇게 크게 올라갔나? LTE가 보급이 되면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모바일로 쇼핑을 많이 한다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가 되어서 신용카드를 많이들 이용한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피지 업체들이 각광받을 수 없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바로 과점이라는 거죠. 자, 피지 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LGU+,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바로 KG 이니시스죠. 이 세 가지 기업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요. 주가 자체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연성장률 12%라는 걸 꼭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하지만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점업체라는 거. 그러면 낙폭 자체가 앞서 봤던 개인빌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21선을 지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15,000원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떨어져도 15,000원이 아니겠나. 지금 관점에서는 좀 더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LGU+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SK텔레콤을 할까 아니면 LGU+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시청자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시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17,400원이 가장 고점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가요. 다시 한 번 더 12,800원대까지 오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었고, 우리가 보신다면 한번 자세히 볼게요. 2006년도에 큰 거래량을 동반하고 오버히팅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좀 떨어지는 결과치 좀 초래했습니다. 과연 200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LG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사업자가 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장은 어떤 걸 원합니까? 증거를 대라. 맞죠? 증거를 대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희가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가 가치가 올라갈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 이미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율은 낮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아픈 기억이었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8,000원대를 제가 줄을 한 개 꺼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 제가 과매도라고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때는 뭐 어떤 것을 탐색을 할까요? 바로 어느 정도는 지금 2012년, 2011년 후반부터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다시 한 번 더 신규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했습니까? 바로 LTE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LTE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실적도 안 나오는데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과매도가 이루어졌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한번 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을 하고 올라가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전자결제 모멘텀을 한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자결제 피지업체.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LTE 가입자 증가라는 그런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LGU 플러스 같은 기업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요, 바로 영업이익이 낮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이 낮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LTE 가입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제가 만약에 LGU 플러스를 본다면 지금은 주가를 17,000원 이상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회사는 어차피 가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뭐라고요? 바로 이동통신 가입자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때죠. 그러면 이때 기대감이었다면, 기대감에 주가는 크게 올랐다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달고 올라가는 범위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평가받을 수 없겠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전자결제, 그리고 한 개 더 바로 LTE까지 가세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LGU 플러스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정고점이었던 17,000원은 아직까지도 멀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거의 지금은 주도 섹터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메디톡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바이오 제약주가 상당히 많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코스닥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받고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품 회사들도 똑같죠. 그래서 제약업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만은 아직까지도 건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바이오 제약주와는 좀 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까요? 바로 메디톡신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만을 모아왔습니다. 예? 그런 점 한 번 더 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단을 계속적으로 32,000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하지만 주가는 13만 8천을 찍고 지금 10만 원대까지는 내려왔던 단계라는 거죠. 이때 2012년부터 어떤 부분이 변했을까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박스권이 돌파했구나. 회사의 가치는 어떤 부분이 변했길래 주가가 돌파를 했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변했길래 거래량이 나올까? 어떤 부분이 변했길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체결이 많이 될까를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뉴스가 나왔던 게 바로 보톡스보다는 대체용품으로 메디톡신을 많이 쓴다더라 라는 뉴스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자체가 실적이 잡히면서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톡스는 어때요? 지금 저도 맞고 싶은데 그만큼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성형의 필수품이 바로 보톡스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시술 과정도 편리하게 와닿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보톡스와 제가 알기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보톡스, 메디톡신, 그리고 한 가지는 유럽의 회사에서 나온 건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메디톡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신 같은 경우에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크게 강남의 성형외과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보급이 됐다는 거죠. 자, 내일 메디톡스를 만약에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주위의 성형외과에 가서 메디톡신 많이 팔려요? 아니면 메디톡신 해보셨어요? 주입해보셨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보톡스가 10건 중에 8건이 보톡스로 진행이 되었다면 현재는 10건 중에 5건은 메디톡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안에서의 가치가 변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임플란트에서 선점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시장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지배력이 좀 더 강화됐다는 부분이 주가에 나타나고 있던 부분이라고 보신다면 메디톡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강남 지역의 시작으로 퍼져 있다가 지금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만큼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만이 꾸준히 나온다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피부 미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바로 기업의 가치 변화라는데 바로 매출 구조가 변화를 하느냐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꼭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자라든지 수주 계약이 있는지 요거는 별표가 조금 낮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출처의 변화 그리고 실적의 변화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 강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이 되어서 쪽도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4번에 대해서 응용을 좀 더 하면서 우리가 주가를 한번 좀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바로 KH바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KH바텍 같은 경우에 금속 케이스 TV로 많이들 보실 거예요. 바로 베가 아이언이라는 모델의 금속 케이스를 만들었던 업체가 바로 이 업체입니다. 바로 외장재를 주로 생산한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금속 케이스에 대한 매출 확대 그리고 금속 케이스를 개발을 하면서 주가는 전고점이었던 3만원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금속 케이스가 개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시장은 금속 케이스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연
다른 스마트폰 한 대 모델에도 이 금속 케이스가 들어간다면 주가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KH바텍 같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속 케이스가 지금은 나왔는데 매출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한 모델에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납품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개발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서 주가 추이를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기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를 꼭 보세요. 어떤 뉴스요? 바로 갤럭시 시리즈에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세계적인 휴대폰 브랜드 업체들에게 납품 소식이 듣긴다면 그때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한해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종목을 많이 좀 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성우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총은 상당히 작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중소형 트렌드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성우전자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지금 한번 그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고 싶을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 있죠. 휴대폰의 케이스를 벗깁니다. 케이스를 벗기고 난 다음에 거기 내부에 보시면 SD 카드를 꼽는 란이라든지 유심 카드를 꼽는 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속으로 된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테두리 부분에 전체적인 킵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실드 캡이라고 하고요. 그 실드 캡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성우전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요?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6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런 부품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변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주가 추이도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카메라 모듈까지 같이 한답니다. 이 뉴스가 1분기에 발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009년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는 크게 빠지고요. 그리고 다시 주가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는 크게 관련을 지울 수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 게 피처폰에도 일단은 기판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맡아서 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추이 자체는 위에 고점이었던 5,200원 자체를 어느 정도는 고점으로 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지금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 자체는 여기에서 더욱더 빠지기는 힘들다는 사실이죠. 왜냐?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더 있거든요. 바로 카메라 모듈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엎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추이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저점의 분위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잠시나마 빠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누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기업의 가치는 곧 주가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신성장 동력을 달아서 여기에 삼성전자의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 추이 그리고 실적은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바로 2분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실적이 다 잡힐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1분기에는 베트남 법인 회사를 짓는다고 실적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카메라 모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드 캡이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 추이는 평이한 성장세를 이룰 수가 있겠지만 지금 한 가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카메라 모듈을 한 번 더 얹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4,660원인데 적정 가격은 4,400원대에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4,400원대를 지지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오버히팅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그래서 4,600원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래서 4,600원부터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하시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200원으로 짧게 잡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식.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5,000원대까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주식을 임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제안을 해드릴게요. 같이 주가 추이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마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같이 한번 성우전자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어느 정도는 IT 부품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4,400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4,400원이 말 그대로 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 자체가 크게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이 이렇게 되겠죠. 관점이. 자, 어느 정도는 지금 오버히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밑에 분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수권 하단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대신 목표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000원까지 보시고 1차적인 매수가는 4,600원 밑으로는 그대로 과감하게 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인 손절가는 바로 하단 4,200원을 손절선으로 4,2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카메라 모듈이 잘 안 팔린다거나 아니면 실드캡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출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의 움직임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면서 주가도 변화하게 마련일 텐데요. 오늘의 키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선별할 때는요, 기업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매출이 급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새로운 먹거리가 있는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지 등등을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성우전자가 있다는 거 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다음 주 시간에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로 위원님의 열정적인 강의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를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거 매일매일 고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식 승천 10시 보신 이후로 10시 반부터, 11시 반이 되겠네요. 11시 반부터는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을 100%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